한강변의 가난한 시골 금천리 마을은 김순자 여사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그녀의 작고 오래된 집은 채소밭과 그늘진 오래된 찻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 외아들 상훈을 홀로 키우는 여성이다. 상훈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고난의 나날들 속에서 유일한 생존의 원천이다. 상훈 씨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여 쌀을 벌고 돗자리를 빌려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성의 삶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의 부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훈은 어머니의 말없는 희생 속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남의 영향을 잘 받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김순자 부인은 늘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상훈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의 청년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상훈만이 아직 미혼이다. 그녀는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어떤 소녀도 신부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웃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마을의 아주머니를 통해 아이를 위한 중매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김순자 부인이 소개되었습니다. 혜원. 그녀의 아름다움과 날카로움으로 유명한 이웃 마을의 소녀. 하지만 30살이 가까워진 혜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순자 부인은 혜원네 가족이 자기 가족의 상황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축한 돈을 가져와 부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원은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박미숙 부인과 가족들의 설득으로 마침내 상훈과 결혼하기로 합의했다. 결혼식은 나팔이나 북도 없이 이웃을 초대하기 위해 쌀 몇 접시만 들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부인에게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아이들의 웃음이 더 많아지고 노후에는 의지할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은 김순자 부인이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르다. 혜원, 신부가 된 날부터 가난한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이 너무 비좁고 이곳 생활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원은 종종 박미숙에게 이 집은 너무 작아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좁아요. 엄마, 괜찮으시다면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라고 비꼬는 말까지 할 정도로 냉랭한 태도를 자주 보인다. 그 말은 김순자 부인의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지만 그녀는 크게 웃을 마음도 없이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상훈은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감히 어머니를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상훈은 어려서부터 약함에 익숙해져 이제는 아내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혜원은 상훈에게 엄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아이도 낳지 못하고 떠나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기 시작했다. 상훈은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어머니도 사랑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혜원은 위협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김순자 부인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해 그녀를 점점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한 번은 혜원이 상훈에게 손마만 여기 모시고 평생 손자를 안고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유령처럼 드나드는 이 광경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김순자 부인은 자신이 머물면 아들의 행복이 완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짐을 꾸렸고 낡은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한때 상훈이 준 낡은 양모 스카프만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많은 땀과 눈물로 이 집을 지었고 이제 조용히 떠나야 한다. 상훈은 문 밖에 서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혜원은 팔짱을 끼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뒤에 서 있었다. 너는 여기 잘 살아라. 이제 내가 갔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김순자 부인은 반바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들에게 말했다. 상우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순자 부인의 모습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낡은 고무신이 마을 길을 질질 끄는 부드러운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김순자 부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길이 어두워졌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리가 떨리고 걷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지쳐서 길가에 있는 들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집의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가 떠난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약함으로 인해 어머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큰 고통을 안고 작은 마을에서 걸어 나왔고 어떤 날이 올지 모르고 방황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부인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북쪽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어깨를 떨며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의 가족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가던 그녀는 이른 아침 동네 시장에 들렀다. 그녀의 배고픈 배는 그녀를 많은 물건 옆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판매자는 그녀를 수줍게 바라보며 작은 도넛을 주었다. 그녀는 삶의 차가움 속에서도 어느 정도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을 떠난 첫날, 김순자 부인의 생각은 딱 하나였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놈과 먼지가 쌓인 붉은 흙길을 지나며 걸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수학기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은 판잣집을 지었던 강을 따라 있는 오래된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낡은 모직 스카프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었지만 여전히 추위가 그녀의 셔츠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집과 상훈, 그리고 혜원, 차가운 눈으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순자 부인은 폐품과 병을 모으고 근처 시장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분명히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은 다리 밑에 앉아 있을 때 17살쯤 된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그에게 부드럽게 질문을 하고 그의 부모님이 보고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샌드위치와 작은 물병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생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리 밑에서 힘들게 생활한 끝에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운 날, 그녀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로 향하는 길이 어떤지 몰랐지만 그녀의 가는 다리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지치고 힘들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가 도시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붐비는 거리와 높은 건물, 밝은 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가난한 마을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 사치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도에 웅크리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처럼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노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고가도로 아래 작은 구석에 누웠다. 강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감히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길을 가던 중 군고구마를 파는 수레를 밀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감자 향이 그녀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당신의 췌장은 왜 이렇게 생겼나요? 김순자 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굶고 싶지 않다면 돈 버는 법을 배워라. 구걸하기보다는 감자를 굽고 파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김순자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솟아올랐다. 몇 달 동안 방황한 끝에 누군가가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노인을 따라 감자 고르는 법, 불을 피우는 법, 맛있게 굽는 법을 배웠다. 또 도매시장에 데려가 숯과 감자를 싼 가격에 사고 돈을 빌려 낡은 화덕도 샀다. 그는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저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언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감자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유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활은 점차 안정되지만 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의 겨울은 계속되는 보슬비로 유난히 추웠습니다. 김순자 부인은 찢어진 옷을 3겹이나 입어야 했지만 틈 사이로 여전히 추위가 스며들어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탈진해서 감자수레 옆에서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들이 구급차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느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서 탈출하여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주 장사를 하던 거리에서 친숙한 광경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 특히 직장인들은 그녀에게 감자를 사러 자주 들른다. 그들은 그녀의 온유함과 노고를 사랑하며 때로는 그녀가 물건을 빨리 팔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좀 더 쉬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아직 그럴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너무 슬프네요. 김순자 부인의 방황의 나날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비난하지 않고 아들이나 며느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잘 살아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녀가 가장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놀라운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김순자 여사의 방황하는 나날은 그녀의 근면함과 낙천주의 덕분에 이제 덜 가혹해졌다. 그녀는 분주한 삶 속에서 점차 작은 발판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녀의 고구마구이 포장마차가 골목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황 첫날처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지 않았고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생활이 힘들지만 김순자 부인은 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그녀는 감자를 모두 팔고 나서 한 푼도 모아 낡은 철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보물이고 그녀가 아플 때를 대비해 혹은 미래의 자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놓은 돈입니다. 그녀는 사치스럽게 돈을 쓰지 않으며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낡은 스웨터는 낡았고 샌들은 몇 년 전에 낡았으며 그녀는 아직도 그 신발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김순자 부인은 감자 수레를 익숙한 길모퉁이로 밀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몹시 추웠고 셔츠 틈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그녀는 몸을 떨었다. 감자를 굽기 위해 불을 피울 때 그녀는 큰 길 근처에서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6살쯤 된 소녀는 공을 쫓아 달려가느라 너무 바빠서 혼잡한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오븐 집게를 즉시 버리고 달려가 아이를 안고 보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넘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 도움을 주었고 중년 부부인 소녀의 부모는 겁에 질려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아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순자 부인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웃었지만 그녀의 의협심 넘치는 행동은 두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시의 대형 레스토랑 체인의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김순자 부인은 자신은 알뜰하게 사는데 익숙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으로 그녀는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부부의 도움으로 김순자 부인은 도심 근처 시장의 작은 구석을 빌려 구운 감자를 파는 노점을 열었다. 고객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이제는 착한 할머니의 평판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작은 구석에서 그녀는 카운터를 확장하여 구운 옥수수, 베개 케이크,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판매했습니다. 요리 하나하나가 소박하고 소박한 맛을 풍기지만 정성과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김순자 부인의 작은 노점에는 손님들이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간단한 요리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 개발로 그녀는 더 많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의 모든 일이 작은 고구마 수레에서 시작되었음을 되새기듯 매일 아침 직접 감자를 굽는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김순자 씨는 불과 몇 년 만에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축을 하려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 곳의 직원은 수수하고 수수한 옷을 입은 여성이 많은 돈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돈은 지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주 만나는 외로운 노인들과 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자선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과거에 자신과 같은 노점상들을 돕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선생님은 소박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 지인들로부터 재무관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항상 까다로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늙고 가난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활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그녀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고, 그녀를 자비로운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김순자 부인은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저축한 돈을 볼 때마다 금천리 마을의 작은 집과 아들 상훈, 며느리가 생각난다. 혜원. 그녀는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없다. 그녀는 운명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면 더 이상 문제없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순자 부인의 이야기는 금천리 마을에 점점 더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김순자 부인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지금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큰 자산은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정신적 가치이다. 그녀는 하찮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북적거리는 군중 속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김순자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난 가난한 여자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후회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교훈이었고,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귀중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여인 김순자 부인이 도시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고향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이제 10살이 된 그들의 어린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왔을 때 예기치 않게 상훈과 혜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뉴스에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아주 부유한 도시에 산다고 했고,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어요. 상훈과 혜원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빈손으로 집을 나간 비참한 시어머니가 아이의 말처럼 이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려줬나요? 할머니가 맞나요? 그 소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촌장이 방금 도시에서 돌아와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셔서 수십억 동을 벌신다고 하더군요. 그 대답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 혜원. 그녀는 즉시 상훈을 촌장 집으로 끌고 가서 해명을 요청했다. 마을 이장은 김순자 씨를 실제로 시내에서 만났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큰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다.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은행에 20억 동이 넘는 돈이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 확인은 혜원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멸시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떻게 하면 김순자 부인을 집으로 데려와 가족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짓 사과로 가득한 목소리로 상훈에게 돌아섰다. 엄마는 정말 착해요. 우리는 엄마를 이대로 놔둘 수 없어요. 엄마가 자식,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엄마를 집에 데려가야 해요.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후회를 품고 있던 상우는 그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시골 과일 몇 개를 가지고 서둘러 도시로 떠났습니다. 혜원은 상훈에게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 어머니가 감동받고 용서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지시대로 김순자 부인의 식당으로 갔다. 가게는 번화한 길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간단하게 컴마 가게라고 적힌 간판이 깔끔하고 정갈해 보입니다. 손님들은 안팎으로 분주했고 음란한 웃음소리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혜원과 상우는 그들의 눈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서 여전히 민첩한 손으로 황금빛 감자를 굽고 있는 여자는 바로 김순자 부인이다. 전보다 날씬해진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분하고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빛났다. 혜영과 상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내 상훈이 일어나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예요. 김순자 부인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살짝 놀랐지만 별로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은 재빨리 감미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고향에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 아이들, 손주들과 함께 하세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순자 부인이 보였다. 혜원. 그의 사려 깊은 눈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심을 분명히 알았지만 말하지 않고 희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익숙해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혜원은 선마, 저희가 꼭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죄송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더욱 설득했다. 그러나 김순자 부인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고 부부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그날 오후 식당이 문을 닫은 후 김순자 부인은 그 부부를 안으로 초대하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막혔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배은망덕해서 붙잡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줄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김순자 여사는 나는 결코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각자의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라 고 부드럽게 웃었다. 혜원은 그의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돈을 많이 모았다고 들었어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시겠어요? 그 질문에 김순자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한 잔 따르며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은?
나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자선기금에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돈을 한 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에게 곧바로 쏟아지는 찬 물통과 같았습니다. 혜원.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다 줬어요. 왜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돈이 정말 필요해요. 김순자 부인이 보였다. 혜원.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심오하다. 생각해봤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친절은 잃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삶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혜원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방은 방금 내뱉은 말들로 인해 공간이 무거워 보였다. 김순자 여사는 그날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효도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가서 잘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상훈과 혜원은 말없이 떠났다. 혜원은 실망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상훈은 부끄러움만 느꼈다. 그들은 가게의 작은 창문을 통해 김순자 부인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녀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조금 슬프기도 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가길 바랐다. 이곳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훈과 혜원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돌아오는 길에도 혜원은 남편에게 자신의 욕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 중얼거렸다. 엄마,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당신의 후손이에요. 상우는 내내 침묵했다. 그는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아내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항상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지만 한 번도 감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고 한 번도 어머니를 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구축했고 그는 비난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 김순자 부인은 도시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아들,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합니다. 비록 마음이 조금 쓰라렸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의 힘 덕분이고 그녀는 오래된 상처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금천리 마을에서의 생활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김순자 부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다. 몇 년 전 집에서 쫓겨났던 불쌍한 노파가 이제는 성공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혜영과 상훈에 대한 속삭임이 꽤 많다. 김순자 부인이 쫓겨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이웃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혜원은 시장에 갈 때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멸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비록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그들의 눈빛은 그녀가 집안의 신성한 가족 관계를 혼자서 파괴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상훈과 혜원의 삶은 점점 숨막히게 된다. 혜원은 점점 불만을 토로했고 상훈은 죄책감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동과 김순자 부인 외에 다른 이유 없이 자주 다퉜다. 혜원은 남편이 도시에 나가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방법을 모른다고 끊임없이 비난했다. 그날 내가 좀 더 강해져서 엄마에게 몇 마디 친절한 말을 했다면 엄마가 이렇게 빈손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혜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상우는 그 실수가 그녀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상훈이 집에 있을 때 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훈에게 신문을 주면서 읽어보세요. 어머니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상훈은 재빨리 신문을 집어 들었다. 앞면에는 김순자 씨의 사진과 함께 자비로운 여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큰 헤드라인이 실려 있다. 상훈은 깜짝 놀랐고 사진 아래에 적힌 글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이 기사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여성에서 도시에서 작은 직업을 쌓기까지 김순자 씨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글의 끝부분에서 작성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일과를 마치고 추운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언급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그녀의 전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상우는 눈물로 눈을 흐릿하게 땅바닥에 앉았다. 그는 방금 읽은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분주한 도시 어딘가에 있을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는 이제 그를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문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혜원의 목소리가 위층에서 울려 퍼졌다. 차갑고 실용적인 목소리였다. 엄마는 죽었나요? 그럼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준 겁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그 말은 상훈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이 자신을 부르도록 했다. 상훈은 김순자 부인이 죽기 전 입원했던 병원 주소를 묻기 위해 이장 집으로 갔다. 그는 그날 밤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어렸을 때 그를 데리고 들판을 지나던 시절부터 밤새도록 그의 셔츠를 수선하던 밤, 그리고 낡고 작은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떠올랐다. 상훈은 후회를 참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상훈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의 인도를 받아 김순자 부인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작은 교회로 갔다. 그 남자는 그녀의 유랑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고구마 장사꾼이었다. 그는 상훈에게 김순자 부인이 도시에서 살았던 세월과 그녀의 고난, 엄청난 힘, 엄청난 친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 어머니는 늘 너를 그리워하시지만 돌아가서 짐이 되기 싫어 먼 곳에서 살기를 선택하셨다며 죽기 마지막 날에도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양심에 따라 효자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상훈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의 작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제가 틀렸어요. 미안해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과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상훈은 고향에 돌아올 때 어머니의 유골을 가져와 옛집의 작은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혜원. 어머니가 살던 집을 조용히 청소했습니다. 그 후로 상훈은 종종 제단에 앉아 향을 피우고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후회와 영원히 연관될 것임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잘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와 함께 혜원. 김순자 부인의 재산에 대한 실망과 후회는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그런 길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이기심은 그녀가 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혜원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고 있다. 인생은 사람마다 다른 교훈을 주고 김순자 여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귀중한 유산을 남긴다.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 동정심, 역경에 직면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한 일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의 교훈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의 김순자 부인의 모습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하며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가 공평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